이 아이가 10년 전 장터에서 100냥을 주고 사온 그 거지아이란 말이냐?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미쳤다며 손가락질을 퍼두었습니다. 끼니조차 잊기 힘든 가난한 과부가 남편의 유산인 전 재산을 털어서 병든 거지 소년을 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10년 뒤 그 소년이 찬란한 어사화를 쓰고 나타나 과부의 빼앗긴 재산을 되찾아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오늘 구름여담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남원 땅에는 김씨라 불리는 한 과부가 살았지요. 그녀는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외로운 처지를 지켜왔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다 쓰러져가는 집과 남편이 피땀 흘려 남긴 100냥이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의 전부였지요. 김씨 부인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남편을 기리며 정갈하게 마음을 다스리곤 했습니다. 남들은 과부라며 뒤에서 수군댔지만 그녀는 언제나 꼿꼿한 자세로 마을 사람들을 대하곤 하였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가던 노스님이 땀을 닦으며 부인의 집 앞을 지나다 우물가에서 물을 청하였습니다. 부인은 정중히 바가지에 물을 떠서 버들잎 하나를 띄워 건네주었지요. 물빛을 가만히 살피던 노스님은 부인의 안색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부인, 사람의 참된 가치라는 것은 태어난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달려있소. 부인은 그저 고개를 숙이며 답했죠. 스님, 저 같은 외로운 과부가 무슨 큰 가치를 지녔겠습니까? 노스님은 허허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조만간 큰 선택의 기로에 설 것이니 그때 마음의 소리를 따르시구려. 스님이 떠난 뒤에도 부인의 마음엔 그 알쏭달쏭한 말이 맴돌았습니다. 부인의 옆집에는 박초씨라는 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탐욕의 화신으로 마을에서도 소문이 자자한 자였지요. 박초씨는 부인이 가진 척박한 밭이 탐이나 매일같이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복의 김씨, 과부 혼자서 그 딴을 일고 무엇하겠나, 내게 넘기게나. 부인은 단호히 거절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장날, 부인은 생필품을 사기 위해 남원 장터로 향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터 한복판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매질 소리와 함께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더러운 놈아, 재수없게 어디서 내 장사를 망치려 드는 거냐? 덩치 큰 상인이 피골이 상접하여 병색이 완연한 거지 소년을 무참히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먼지구덩이 속에서 울며 잘못했다고 빌 힘조차 없어 보였죠. 그 광경을 본 부인은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마치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온 듯 소년의 눈망울이 눈에 밟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재수없다며 피했지만 부인은 발걸음을 뗄 수 없었습니다. 상인 양반, 이 아이가 무슨 죽을 죄를 졌길래 이토록 모질게 때리시오? 상인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놈이 내 물건을 더럽혔단 말이오. 부인은 결심한 듯 품속에서 귀한 돈꾸러니를 꺼내어 보였습니다. 내가 가진 이 100냥을 줄 터이니 그 매질을 멈추고 아이를 주시오. 장터의 모든 이들이 경악했습니다. 과부의 전 재산인 100냥이라는 돈은 논밭 수십 마지기를 살 돈이었지요. 부인, 제정신이요? 저런 병든 거지를 100냥이나 주고 사다니 미쳤구려. 하지만 부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소년을 정성스럽게 등에 업고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죠. 집에 돌아온 부인은 정갈하게 씻긴 소년에게 수길이라는 이름을 주고 지극정성으로 약을 다려 먹였습니다. 수길아, 이제는 걱정 말거라. 내가 너의 어미가 되어줄 테니. 수길은 흐느끼며 부인의 손을 잡았고 그날 이후 기적처럼 병세가 나아 부인을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수길은 타고난 재주가 남달랐습니다. 부인이 삭바느질로 종이와 붓을 사주자 단 며칠 만에 천자문을 떼었지요. 수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책에 매달려 글 공부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아들의 건강이 상할까봐 노심초사하면서도 삭바느질을 멈추지 않고 종이와 먹을 사다 날랐지요. 어머니, 제가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수길이 대성통곡하며 맹세하자 부인은 수길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수길아, 은혜를 갚으려 공부하지 마라.
네가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곧 나의 유일한 보람이자 기쁨이란다. 마을 서당의 훈장님도 수길의 춘재성에 혀끝을 내두르며 감탄했죠. 이 아이는 이미 내가 가르칠 단계를 넘어섰구나. 나라의 기둥이 될 제목이다. 수길의 소문이 온 남원 땅에 퍼지자 옆집 박초 씨는 배가 아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시기심에 눈이 먼 그는 부인의 땅을 뺏을 음모를 꾸몄지요. 천한 거지놈이 정승이라도 될까봐 어림도 없지. 내 본때를 보여주마. 박초 씨는 고을 사또와 결탁하여 부인의 땅 문서가 가짜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가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수길이 소과에 당당히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던 날 마을에는 잔치가 벌어졌지만 그 밤은 비극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천둥 번개가 몰아치던 칠흑 같은 밤, 박초 씨의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부인의 집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 집은 원래 우리 상전님의 땅이다. 가짜 문서로 버티던 요망한 과부년과 거지놈은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부인은 당황하여 남편의 유품인 진짜 땅 문서를 내밀며 항의했지요. 하지만 탐욕스러운 박초 씨는 비웃으며 문서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어디서 이런 가짜를 내미느냐? 사또께서도 이미 판결을 내리셨다. 수길은 분노하여 박초 씨에게 대들었지만 건장한 항인들의 매질 아래 쓰러지고 두 사람은 단 한 푼의 재산도 없이 빗길 속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초 씨의 권세가 무서워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지요. 부인과 수길은 마을 변두리에 다 쓰러져가는 폐가로 겨우 몸을 피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누운 수길은 분함에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세상이 어찌 이리 불공평합니까? 정직하게 살았는데 결과가 이것입니까?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수길을 안으며 낮은 목소리로 타이르기 시작했습니다. 수길아, 원망은 너를 갉아먹을 뿐이다. 박초 씨가 빼앗은 건 고작 집과 땅이지 너의 머릿속 지식과 기계는 뺏지 못했다. 부인은 품속에서 마지막 남은 옥패를 꺼내어 수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네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유품이자 우리 집안의 자부심이다. 이걸 팔아 한양으로 가거라. 가서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렴. 수길은 어머니의 눈물 젖은 당부를 가슴 깊이 새기며 한양으로 향했죠. 맨발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수길은 오직 하나만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전까지는 죽어도 눈을 감지 않으리라. 그는 길가에서 구걸을 하면서도 책 한 권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수길은 마침내 열린 식년시 과거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시험장에서 그는 백성들의 고통과 탐관 오리의 홍포를 꾸짖는 명문을 막힘없이 써내려가기 시작했지요. 임금님은 그의 글을 보고 감탄하며 직접 장원급제의 영예를 안겨주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 기계가 마치 서리빨 같아 내 마음이 시원하구나. 수길은 엎드려 답했습니다. 소신, 남원의 김수길이라 하옵니다. 수길은 장원급제 후 임금님께 청하여 전라좌도 암행의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관복을 대신해 누더기를 걸치고 신분을 숨긴 채 다시 남원으로 향했죠. 남원에 도착하자마자 들린 소식은 김씨 부인이 박초 씨의 집 노비가 되어 모진 고초를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초 씨는 부인을 굴복시키기 위해 매일같이 찬물 세례를 퍼부으며 수길이 죽었다는 거짓말을 일삼았지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박초 씨의 생일을 맞아 고을 사또와 부패한 관리들이 모여 잔치를 벌일 때 누더기를 걸친 수길이 나타났습니다. 술잔 한 잔만 주시면 시 한 수 읽겠소. 박초 씨는 더러운 거지라며 비웃었지만 수길은 붓을 들어 종이에 적었습니다. 금잔에 맛 좋은 술은 천 사람의 피요. 옥장반에 맛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사또와 박초 씨가 안색이 변해 소리칠 때 수길은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암행의사 출두야! 암행의사 출두야! 천지를 진동하는 함성과 함께 관군들이 들이닥쳐 잔치판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지요. 박초 씨는 혼비백산하여 달아나려 했으나 결국 포졸들에게 붙잡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길은 위풍당당하게 마루에 올라앉아 죄인들을 하나하나 호령하기 시작했지요. 니놈들은 백성의 피를 빨아 집을 짓고 무고한 과부를 핍박한 죄가 무겁도다. 박초 씨와 사또는 곤장 100대를 맞고 전 재산을 몰수당한 채 유배를 떠났습니다.
수길은 곧장 헛간으로 달려가 갇혀있던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셔나왔습니다. 어머니, 이 불초소생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어사화를 쓴 아들의 모습에 꿈인 듯 생시인 듯 말을 잇지 못했죠.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행차를 따랐고 두 사람은 다시 예전의 집으로 돌아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박초 씨가 차지했던 기와집은 이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쉼터가 되었고 김씨 부인은 만인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길은 영의정의 자리에 올랐지만 매년 장날이 되면 어머니와 장터를 찾아 거지들에게 밥을 주었죠. 수길아, 백냥의 가치가 무엇이더냐? 부인의 물음에 수길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것은 돈의 무게가 아니라 사람을 믿는 마음의 무게였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대를 이어 전해져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